안녕하세요. GTG 원장 김종명입니다. 4학년 수학 공부 방법 강담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몇 가지 간단한 공부 방법 안내드리고 그리고 질의응답을 주로 받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예약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아직 참석자가 적으시네요. 자,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4학년이요? 제가 음소거를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마이크 켜고 소리 내시면 됩니다. 먼저 간단하게 4학년 수학학습 로드맵 안내 드리고 하겠습니다. 4학년까지는 사고력 수학하고 문제결력 수학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사고력과 문제결력을 키우는 방법, 공부 방법은 몰입을 이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난이도는 처음에 쉬운 것부터 재밌는 것부터 해서 점점 도전적인 것으로 올리는 방식으로 하고요. 전문 교재를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사고력 수학은 GTG는 GTG 전문 교재, 다른 사고력 수학하고는 자체 교재가 있습니다. 그런 전문 교재를 이용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문제결력 수학은 사고력의 한 부분인데요. 그 중에서 낯설고 어려운 문제를 푸는 파워를 길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대표적인 게 필즈 수학, 1031 수학, 팩토, 3% 올림피아드, 문제결력 길잡이 이런 게 있고요. 교과 수학 심한 문제로도 문제결력을 기를 수도 있습니다. 조금 두 개가 차이가 있는데요. 요 앞부분 요런 애들은 창의적 문제결력이라고 부르고요. 얘들은 교과 문제결력 그렇게 부릅니다. 조금의 차이가 있어요. 저희가 권해드리는 건 창의적 문제결력 교재를 문제결력을 기르는데 이용하셔라. 왜냐하면 얘들이 똑같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했을 때 효과가 몇 배 더 높고요. 교과 심한 문제집보다. 그리고 애들도 더 좋아하고요. 그리고 운동으로 치면 부상에 해당되는 부작용도 훨씬 적어요. 애들은 더 좋아하고 머리도 더 빨리 좋아지고 더 부상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창의적 문제결력 교재 요거를 더 추천합니다. 다음 사고력은 문제결력보다는 조금 더 종합적인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거예요. 사고력에는 문제결력 외에도 연산력도 있고요, 논리력도 있고요, 공간지각력도 있고요, 추론력도 있고, 규칙 파악력도 있고, 탐구력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있어요. 그리고 멘탈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연성이라든지 과제 집착력이라든지 그런 것들, 창의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고력이 훨씬 더 기초 체력에 해당되고요. 그 중에서 문제풀이에 좀 더 특화된 거, 그게 문제결력 전문교재입니다. 그래서 4학년까지는 완전 기초 체력인 사고력을 기를 시간적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사고력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어떤 프로그램, 브랜드 명을 말하긴 그렇고 2학년까지 하고 사고력을 그만두고 문제결력으로 갈아타는 경우가 많거든요. 많은 사고력 학원이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해보니까 4학년까지는 사고력을 하는 게 더 좋더라고요. 요거는 나중에 사고력 시간에 사고력 설명의 시간에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 건너갈게요. 자, 근데 사고력과 문제결력이 왜 필수냐? 교과 수학해도 좋던데 교과 심화하고 하다 보면 머리도 좋아지던데 그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이렇습니다. 교과 수학을 진도를 나가요. 심화 문제를 풀어요. 그래서 지식이 점점 많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맨 처음에 사고력이 약한 애가 공부 양이 늘어나요. 중학교도 하고 고등학교까지 선행학습을 쭉쭉 해요. 심화 문제부터 풀어요. 그냥 보통 이렇게
능력은 안 느는데 진도만 나가는 경우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한계가 있어요. 조금 능력이 높은 애가 진도를 나가면 교과 수학을 하면 2등급까지 가요. 능력이 아주 좋던 애가 교과 수학 공부량을 늘리면 1등급까지 가요. 근데 이 한계를 못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쯤 있던 애가 자기 4등급해요. 똑같이 4등급이에요. 머리 좋은 애랑 사고력이 약한 애랑 강한 애가. 근데 놀던 사고력 좋은 애가 공부하니까 1등급까지 가버려요. 얘는 해도 3등급이 끝이야. 그래서 수학은 머리손인가 봐. 안 할 땐 모르겠는데 하니까 머리 좋은 애가 역시 잘하네. 내가 못하는 건 머리가 나빠서야. 이렇게 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어요. 능력도 낮고 지식도 적었어요. 근데 이 학생이 능력을 개발하면서 교과 공부를 같이 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능력도 늘고 지식도 늘면서 이렇게 갑니다. 나중에는 1등급까지 올라가요. 이렇게 능력도 늘고 지식도 느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능력을 늘리는데 가장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게 사고력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4학년까지는 사고력 프로그램 하시는 게 좋고요. 문제결력 프로그램은 5학년, 6학년, 중학교까지도 계속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고등학교 가면은 문제결력 프로그램이 없어요. 없는데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는 있어요. 그래서 문제결력을 하면서 교과 진도를 나가셔라. 그 다음에 교과 수학 로드맵은요, 4학년 2학기 기준입니다. 4학년 2학기 기준으로 상위 4% 학생은 할 수 있는 최대한 자기 힘에 넘치게 할 필요는 없는데 힘에 닿는 만큼 힘껏 극심화 선행을 해야 돼요. 그냥 심화 선행이 아니고 극심화 선행이에요. 극심화가 무슨 뜻이냐면요. 초등으로 치면 최상위, 최고 수준 이런 걸 하고요. 중등으로 치면은 A급 수학, 블랙라벨 이런 책을 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상위 4% 1등급이죠. 요 애들까지는 자기 하신 대로 최대한 극심화 선행을 하시라. 그리고 영재고나 자사고를 노려라. 요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한 상위 10%까지, 4%에서 10%까지 고등학교 등급으로 치면 2등급 정도예요. 이 학생들은 4학년 때 2, 3년 심화를 선행을 목표로 나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저희 4학년 애들 중에 빠른 애들은 중3 거나 고1 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중학교 한 2학년 거 하는 애도 있고 중학교 1학년 거 하는 애들, 6학년 거 하는 애들, 5학년 거 하는 애들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2, 3년 선행하는 것을 권하고요. 근데 이때는 극심화 선행은 아니고 그냥 심화 선행이에요. 그냥 심화예요. 극심화가 아니고 심화 선행이에요. 그리고 현행 4학년 2학기를 아까 말씀드린 최자가 붙은 애들 좀 해주십시오. 요건 극심화 선행. 그리고 문제결력을 꼭 병행하십시오. 문제결력 교재의 대표적인 거는 뭐 필지 수학, 1031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3% 이런 거를 힘에 맞게 꼭 병행하셔야 돼요. 어떤 거 하면 좋을까요? 이러면은 그는 저희 전문가한테 상의하시면 제일 빠르고요. 저희가 테스트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추천해 드릴 거고요. 그런 거를 이용하기 어려우신 분이라고 하면은 출판사에서 가이드가 있어요. 그걸 이용하셔도 되고 학생을 한 단원 정도 풀려보시면 아세요. 풀려보고 정답률이 70% 근처면은 해도 되는 책. 정답률이 50% 언더면은 바로 스톱, 너무 세고 뭐 그렇습니다. 좀 자세한 건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교과는요, 상위 10%에서 20%까지 유학생들은 1, 2년 심화선행 하시면 돼요. 심화선행은 어딘 거냐 하면 극심화선행하고 달라서요. 디딤돌 응용 준심화서까지 하는 거예요. 1등 수학 뭐 이런 식이에요. 보통 우리가 응용 이런 자가 붙었어요. 응용자가 붙었고 최자는 빠졌어요. 최자는 빠졌어요. 최자가 들어가는 건 최상위 S 이런 것들. 이런 거는 이제 심화선행입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요 학생들은 현행도 최상위 수학 같은 거를 극심화를 하면 안 돼요. 심화만 해야 돼요. 심화만. 예를 들면은 디딤돌 응용했던 애들, 선행으로 디딤돌 응용까지 공부했으면 조금 더 어려운 게 1등 수학이거든요. 1등 수학을 자기 학년이 한다든지 아니면 최상위 S까지 한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학생들은 문제 결력을 꼭 병행해 주십시오. 사고력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요 단계 애들은 이 설명하기를 병행을 해 주셔야 돼요. 설명하기가 뭐냐면요. 교과에서 개념이나 선행이나 심화를 할 때 원리를 왜 이러니? 라고 물어봐야 돼요. 예를 들면 삼각형의 넓이를 배웠어요.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외우지 말고 왜 그렇게 하면 되지? 사다리꼴이 나와요. 이런 사다리꼴이 나오면 밑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해요. 왜 그렇지? 이렇게 이유를 물어봐야 돼요. 문제를 풀어요. 모든 문제를 그럴 수는 없지만 중요한 문제나 오답할 때는 왜 이렇게 풀지라고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설명하기입니다. 2단계 애들이 상위 10%에서 25% 애들이 어느 정도 기억력이나 학습 능력, 이해력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눈치코치로 요령만 배워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건 이렇게 푸는 거야 몇 번 학습하고 나면은 비슷한 문제는 때려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겉으로 보면은 둘 다 동그라미거든요. 개념과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푸내라. 요령만 알아서 푸는 애랑 겉으로는 표가 안 나는데 실제는 아주 천지차이인 거예요. 그게 좀 지나서 5학년, 6학년 올라가면은 아주 큰 차이가 되고요. 나중에는 성적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꼭 이 단계 애들은 설명하기를 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상위 25% 언더 애들. 요 애들은 저는 선행을 안 하거나 해도 한 학기 예습 정도만 하시길 권합니다. 오히려 힘을 줘야 되는 것은 자기 학년 심화하고 문제 해결력, 설명하기. 이 두 개의 힘을 줘야 돼요. 여기에서 머리를 자꾸 개발해야지 선행할 힘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선행을 자꾸 나가면 힘이 딸리는 애들이 좀 그래요. 그리고 요 애들은 꼭 요거를 병행해 주십시오. 뭐를 하셔야 되냐면 독해력을 꼭 병행하셔야 돼요. 독해력. 상위 25% 언더 애들은 독해력 또는 이해력 또는 언어사고력 이런 게 선행학습을 감당할 만큼 아직 개발이 덜 됐어요. 그래서 꼭 국어죠. 하여튼 뭐 언어 쪽을 꼭 해야 돼요. 비문학 독서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단계 애들은 국어에 집중을 두고 수학은 자기 학년 심화하고 문제 해결력 그리고 개념과 원리, 풀이 과정 설명하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애가 4%인지 10%인지 25%인지 어떻게 알아요? 하면은 일단 전문가하고 상담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GTG 찾아오시면 저희가 자세히 안내 드립니다. 저희 오셔도 좋고요. 아니고 전문가를 이용하기가 좀 어려우신 상황이라고 하면요. 교재 정답률을 기준으로 정하시면 돼요. 정답률 70% 기준으로 해서요. 70%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 안에 있다. 60에서 80% 안에 있다 하면은 그 책을 소화하는 게 적당해요. 만약 자기 학년보다 두 학기 위로 갔더니 정답률이 뚝 떨어진다. 그러면 너무 센 거예요. 정답률이 50% 온다면 바로 스톱해야 돼요. 정답률이 90%를 넘어가면 너무 쉽고 시시한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돼요. 10% 틀리는 것 때문에 계속 풀리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90% 넘어가면 몇 개 실수하고 틀려도 넘어가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정답률 70%될 때까지 계속 진도를 나가세요. 그러다가 뭐 2년 선행하니까 딱 정답률 70%대 안착이 돼. 그러면 2년 선행이 맞는 거예요. 그런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진로별로 로드맵을 어떻게 짜시면 좋으냐면요. 영재고, 과학고 준비하는 학생들, 4학년들 중에 이 학생들은 뭐 5학년 중에는 고등과정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일 빠른 애들은 4학년 중에 고등과정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뭐 그 언저리, 이번 겨울방학 언저리에 고등과정 들어가면 늦진 않고요. 5학년 때 들어가도 안 늦어요. 6학년 1학기까지 마지노선 같아요. 그거보다 지나가면은 고등과정을 6학년 2학기에 들어간다면 저는 KMO를 좀 말립니다. 그래서 가늠을 하십시오. 우리 애가 5학년 때 고등과정 들어가는 페이스로 가야지 영재고나 과학고를 생각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좋고요. 이 아이들은 KMO를 거의 필수로 해야 됩니다. 너무 스타트가 늦은 애들은 KMO 안 거치고 바로 영재고로 갈 수 있어요. 그래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일단 확률도 떨어지고 되게 조급하고 리스크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찍부터 시작하는 애들은 안전하게 KMO를 거치면서 가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영재고나 과학고 아니고 자사고, 전국 단위 자사고, 민사고나 한국외대부고, 상상고 뭐 이런 데입니다. 그런 자사고나 이과 최상위를 노리는 학생들은 초6에서 중1 정도의 고등 들어가는 페이스로 준비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한 3년 선행이죠. 3년, 4년 선행 생각하시면 되고요. KMO가 꼭 필수는 아닙니다.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된다. 그 다음 일반고 이과에서 상위권, 상위 10% 안에를 노린다 하시면은 중2에 고등 들어가도 괜찮아요. 다만 이 학생들은 그 전에 심화하고 문제 결력을 꼭 개발해야 돼요. 특히 여유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까지 해야 돼요. 중3 되면은 바로 고3이나 다름없어요. 중3부터는 입시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때는 좀 기초 체력 기르는 게 너무 마음이 바쁩니다. 바쁘니까 미리 해놔야 돼요. 일단 문과 최상위권을 노린다. 문과에서 뭐 서울대나 연대고대 노린다 하시면은 수학의 1.5년 선행 정도까지 하셔도 충분한 것 같아요. 그 이상 안 해도 충분히 최상위권 할 수 있다. 다만 상경 계열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경제, 경영 이런 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과 애들도 심화하고 문제 결력을 꼭 해야 돼요. 심화하고 문제 결력을 꼭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교과 수학을 어떻게 공부하면 좋으냐. 이제 4학년이면 영재고 준비한다고 일찍 스타트하는 애들 아니면은 이제 슬슬 선행학습을 더 오셨나? 잠깐만요. 지금 19분 오셨는데 네, 네. 그래요. 하여튼 교과를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하는 학년이에요. 4학년이. 4학년이. 그래서 교과 수학 비중이 올라가기 시작하는데요. 공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해보니까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은 이해 중심으로 그리고 능력을 개발하는 능력 중심으로 그리고 막 진도 나가는 것보다 정리해가면서 나가는 정리 중심으로 하는 이 세 가지 중심을 잡고 가시면 좋은 방법으로 교과 수학을 하는 게 돼요. 왜 그러냐면요. 수학이란 과목이 다른 과목하고 다른 특수성이 있어요. 사회나 과학을 예를 들면은 개념이 많고 개념의 깊이가 안 깊어요. 그리고 그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응용을 몇 번 안 해도 돼요. 다만 대동법을 모르면 대동법 문제를 못 풀어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그래서 개념을 모르고는 못 풀고 알면은 풀 수 있고 그래요. 수학은 개념의 개수가 몇 개 안 됩니다. 대신 깊이가 깊어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진짜 깊은 뜻을 알기가.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상당히 많이 응용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해결력이 필요하고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국어, 영어는 여전히 개념이 몇 개 없어요. 뭐 문법 종류에 좀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없는데 대신 얘들은 응용은 필요 없지만 독해력이 필요해요. 이해하고 독해하는 게. 네. 지금 저희가 녹화 중이기 때문에 비디오를 꺼주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원치 않으신데 유명 인사 되실 수 있으니까 이제 비디오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개하셔도 나쁘진 않아요. 생동감 있고 저한테는 좋아요. 자, 그래서 수학은 개념이 적은 대신에 깊이가 깊어서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왜를 많이 해야 돼요. 초등학교 때 사실은 이런 방식으로 잘 안 가르치세요. 분수에 나눌세 뒤집어서 곱하면 돼. 왜? 그냥 시킬 대로 해. 이래요. 학교에서 분명히 선생님들이 가르치시거든요. 그런데 애들이 잘 몰라요. 그냥 요령만 알아요. 어떻게 푼다는 요령만. 자, 최대 공제수 구할 때 L자로 니은자로 써가지고 어떻게 해.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만 곱하면 최대 공제수야. 왜? 몰라요. 최소 공제수는 그렇게 해가지고 왼쪽 밑에 있는 거 다 해. 왜? 하면 몰라요. 그래도 문제를 풀어요. 초등학교 때는. 근데 위로 올라갈수록 그런 방식으로 Y를 안 하면서 공부하면 나중에 문제를 못 풀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개념과 원리는 Y를 해야 돼요. 어느 정도로 Y를 해야 되냐면 남을 가르칠 수 있을 만큼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잘 안 하시죠. 잘 안 하시는데 그 다음에 개념이 깊어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응용을 많이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은 문제 해결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초등학교 때 문제 해결력 기르는 방식으로 잘 안 하세요. 왜냐하면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몇 개 없으니까 그냥 문제 유형을 다 암기시켜버려요. 문제집 여러 권을 풀리면서. 심지어는 그걸 빠르고 정확하게 하려고 틀린 거 오답 노트 시켜가면서 반복 학습까지 시켜버려요. 그러면은 겉으로 보면 100점이 나와요. 그런데 나중에 도저히 모든 문제 유형을 암기할 수 없는 단계, 학년이 올라가면 언젠가는 만나죠. 보통 중2, 중3 때 한번 만나고요. 성실하고 기억력 좋은 애 기준이에요. 고1 때 만나요. 그 다음에 최후로 만나는 게 고2 들어가서 이제 만나죠. 그때부터는 수학은 진짜 암기해도 끝도 없는 그런 과목이 돼요. 왜냐하면 모든 문제를 다 암기하려고 하니까 한도 끝도 없죠. 그런데 문제 해결력이 강하면 문제를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개념과 원리만 정확하게 깊이 있게 이해하면 나머지는 문제 해결력으로 문제를 다 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울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만큼 외울 게 적은 과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편하죠. 어릴 때부터 어떤 방법으로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100점인데 결과가 다르고요. 심지어는 이렇게 이해 중심으로 공부하고 문제 해결력 중심으로 공부했던 애들이 100점이 잘 안 나와요. 나이가 어리니까 실수가 좀 있거든요. 그런데도 걔들은 나중에 성적이 잘 나옵니다. 수학을. 왜냐하면 Y를 해서 이해를 했고 문제 해결력 기르는 능력 중심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회하고 과학은 개념이 많아요. 깊이가 얕아요. 응용이 적어요. 게다가 그 배경 지식을 알아야 제대로 이해하는데 그 배경 지식까지는 교과서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하고 과학은 1타 강사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1타 강사 도움을 받으면 1등급 만점도 나와요. 그래서 들으면 쫙 정리가 잘 돼요. 그런데 수학과 과학은 1타 강사를 아무리 만나도 자기가 1등급이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국영수는 깊이 혼자 곰곰이 곱씹어서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문제 해결력, 수학은 문제 해결력, 국어하고 영어는 독해력 또는 언어 사고력,
언어 사고력이 필요하니까. 아이고, 글자 쓰기 어렵네요.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학원에서 아무리 강의를 잘 들어도 일타 강사의 화려한 강의를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힘이 딸려서 못 푸는 거예요. 그래서 국영수하고 사회과학은 공부하는 방법이 다르다. 특히 수학은 이런 특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을 알고 공부를 지금부터 잡아주셔야 돼요. 이제 4학년들이 교과 공부 막 이제 접어든 시기이고, 어린애처럼 뭐 연산 위주 학습 지료도 충분히 커버되던 시절이 이제 벗어나는 시기거든요. 이 시기 첫 발짝을 잘 내디디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수학은 이해 중심으로, 능력 중심으로. 자, 요렇게 하시고요. 이제 4학년쯤 되면은 이제 슬슬, 아, 우리 애는 수학 머리가 좋아요, 아니면 나빠요, 뭐, 이런 식의 말을 하시고, 말은 안 해도 속으로 생각하시는 게 있는 시기가 돼 가요. 그래서, 아, 우리 애는 이제 여기까지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과학적으로 확립된 게 타고난 수학 천재는 없다. 물론 차이는 있거든요. 타고난 차이는 있는데, 아인슈타인이나 뭐 뉴턴이나 뭐 세기의 천재들이죠. 그렇게 불린 사람들도 사실은 당신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엄청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나요? 이런 이론을 만들 수 있었나요? 하면은 저는 머리가 더 좋은 건 아니에요. 다만 남들보다 더 오래 생각을 합니다. 1분 1초도 잘 때조차도 이 생각만 합니다. 그렇게 1년, 2년, 5년, 10년을 합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런 업적이 나올 수 있었어요.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 실제로 타고난 머리의 차이는 있지만 그 뒤에 성장하는 머리나 그 두뇌 성장이 훨씬 더 비중이 큽니다. 제가 많이 겪었어요. 누구나 좋은 방법으로 많이 하면 뭐 서울대 가고 어디 가고 다 할 수 있어요. 특히 수학은. 제가요, 8등급 애가 수능 1등급 받는 애도 받고요. 제가 재수하고도 5등급, 4.5등급이 한가운데거든요. 재수하고도 5등급인 애를 1등급도 만들어 봤고요. 뭐 그런 경우 많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근데 왜 잘 안 되냐면 능력 개발하는 방법으로 안 하고 이해 중심으로 안 하고 암기 중심으로 하니까 공부를 해도 어느 한계 이상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좋은 방법으로 벗어납니다. 올라갈 수 있어요. 특히나 지금 4학년이면 앞으로 한 10년 남았죠. 10년 아니고 8년 남았잖아요. 9년인가요? 8년이네. 한 8년이면 얘들이 살아온 세월만큼이거든요. 얼마든지 두뇌를 많이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캐롤 드웨 교수의 성장 마인드셋이라는 걸 유튜브에 쳐보면 여러 가지 동영상이나 자료가 있거든요. 그 중에 몇 개를 보시고 교육적으로 아이들도 보면 좋겠다, 좀 이해하기 쉽다 하는 것을 같이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황농문 교수님의 몰입이라고 있어요. 서울대 재래공학과 교수님인데 그분이 몰입이라는 유튜브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몇 개를 보시고 나면 사람의 머리는 개발 가능하고 내가 마음가짐을 어떻게 먹느냐 그리고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우리 애가 천재가 될 수 있구나를 알 수 있어요. 타고난 계급이 있는 게 아니에요. 천재급이 있고 영재급이 있고 수재급이 있고 뭐 범재급이 있고 둔재급이 있고 이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 때 잘하다가 점점 성적이 떨어지는 애들이 있어요. 수학 성적이. 걔들이 이해식으로 안 하고 암기식으로 할 때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하지 않고 강제노동에 동원됐을 때 그래요. 아오질 탄광에 끌려간 거죠. 그래서 부모가 시켜서 부모 마음이 들려고 공부하거나
혼나지 않으려고 공부하거나 누구를 이기려고 공부하거나 자랑하려고 공부하거나 그럴 때가 강제노동인데요. 그것도 약간 가혹하게 많은 양을 강제노동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세 번째로 독해력이 안 돼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어릴 때 독해력이 부족해도 공부가 되는 애들이 점점 떨어집니다. 네 번째로 상대 비교하고 줄 세우기를 강하게 믿는 애들, 걔들이 점점 성적이 떨어져요. 경쟁심 때문에 더 열심히 할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다른 사람을 이기고 등수가 올라가는 데서 동기부여를 받는 사람들은요. 멘탈이 유리 멘탈로 변해요. 앞서가고 있어도 불안하면서 교만해지고요. 뒤처지면은 열등감에 빠지고 기가 죽어요. 근데 늘 1등 할 수가 없고 언젠간 어려움을 부딪히거든요. 그럴 때 잘 안 돼요. 그리고 이 애들은 순수하게 공부하는 맛을 모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이길 만큼만 공부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에 절대적인 완전 학습 경지까지 잘 안 가게 돼요. 요령껏 하게 돼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성적이 점점 떨어집니다. 유리 멘탈에다가 요령껏 하니까. 그 다음에 엄마표로 공부하실 때 교재는 이렇게 보통 하십시오. 제가 2권 권해드립니다. 기본서 1권, 준심화서 1권. 최상위 수학이나 최고 수준 수학, A급 수학 이런 거는 좀 조심스럽게 전문가하고 상의하십시오. 제가 많이 봤는데 우리 애 A급 수학 했어요 하고 와요. 근데 저희 학원에서 테스트를 보면 그냥 기본서나 준심화서 아니보다 성적이 안 나온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최상위 했어요 하는 애가 성적은 나쁜데 수학에 대한 부정적 감정은 엄청나게 커져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부모 자식 사이가 좀 틀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너무나 부작용을 많이 받기 때문에 최상위 수학은 아무나 하지 마셔라. 진짜 날카로운 칼 같은 거니까 조심스럽게 사용하셔라. 그리고 선행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힘에 맞게 하시면 된다. 그래서 정답률 70% 기준으로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수학 교양도서 많이 읽으면 참 좋아요. 이게 내용적인 선행학습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학 교양도서를 많이 읽으십시오. 연산훈련, 연산학습지는 3학년 1학기까지만 좀 하십시오. 그 뒤는 연산학습지가 저는 좀 불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산에 세 자릿수 덧셈이다. 그럼 한 자릿수 덧셈을 알고리즘에 따라서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자릿수 연산이 빠르고 정확해 하면은 세 자릿수도 빠르고 정확해요. 그런데 어릴 때 안 하다가 뒤늦게 4학년 때 막 연산학습지 하면은 세 자릿수 안만 해도 속도와 정확도가 잘 안 올라가요. 한 자릿수를 해야 돼요. 근데 얘들가 수학을 못하는 거는 이 연산 속도가 느리고 부정확해서가 아니고 개념이나 원리 이런 게 복잡해지기 때문에 못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참고서를 가지고 공부하고요. 연산 속도와 정확도를 계산하려면 한 자릿수 거를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1학기 거를 오히려 돌아가서 해줘야 돼요. 지금 4학년인데 연산이 잘 안 되면. 그래서 다시 부모들 다 풀려요? 기타는 다 풀려요? 하면은 그렇게는 안 하시고 밥바 같은 거 압축된 거 있어요. 그런 걸 이용해서 한 자릿수 연산을 엄청 정확하고 빠르게 훈련시켜 주시면 됩니다. 오래 안 걸려요. 얘들이 알게 모르게 쌓아온 노력이 있기 때문에 좀 빨리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세 자릿수 연산 학습지 하지 마세요. 한 자릿수는 해야 돼요. 그리고 중등과정 배울 때는 연산 학습지가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위권 애들 말고 상위 10%, 20%, 그 밑으로 애들은 한 상위 30%? 하여튼 그 밑으로 애들은 연산학습지로 먼저 쭉 진도 나가고 그 뒤를 개념서, 기본서로 공부하는 게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4학년이라 중학교 과정은 적게 하니까 이건 뺄게요. 하여튼 그래서 연산학습지는 3학년 1학기 과정까지만 하고 지금 4학년이 연산이 잘 안 되면 1학년부터 3학년 1학기 과정을 다시 연산 훈련시켜 주세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4학년, 5학년, 6학년 과정은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빠르고 정확하게는 다음에. 그리고 연산학습 하실 때는 사고력 연산을 섞어서 하십시오. 얼마 전에 어떤 학생이 4학년이었나 5학년이었는데 5학년이구나. 이런 문제를 한 거예요. 부모님이 상담하시는 거예요. 그 동생이 우리 학원 다니고 있었는데 5학년이었어요. 우리 애가요 연산이 너무 느리고 부정확해요. 그래서 제가 연산학습지를 구몬도 시키고요. 또 집에서 기탄도 하거든요. 그래도 자꾸 틀려요. 느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글쎄요. 그 정도면 충분한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또 상담 오신 거예요. 우리 애가요 학교 시험을 쳤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형편없는 점수를 받았어요. 연산이 느리니까 시간 안에 다 못 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길래 가져와 보세요 하니까 이런 문제예요. 예를 들면 분수하고 소수를 이렇게 3분의 1, 0.12, 4분의 3 이런 게 막 있어요. 한 10개쯤 있어요. 이 중에 제일 큰 거하고 제일 작은 거 고르세요 하는 문제거든요. 얘가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다 통분을 한 거예요. 10개를.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수가 돼요. 분모가. 그러고 나서 크기를 따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배울 땐 분수와 소수의 크기를 비교할 때는 분수를 바꾼 다음에 통분해서 해라. 이렇게 배운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얘는 반이 넘잖아요. 얘들은 반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제일 커. 얘랑 얘를 소수를 바꿀 거 없이 얘는 10개 중에 1개, 그 정도잖아요. 얘는 3개 중에 1개 그 정도고. 그러니까 이게 훨씬 작지. 이렇게 쉽게 되거든요. 계산 안 하고도. 이게 0.3 근처지. 얘는 0.1 얼마니까.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시키는 알고리즘 그대로 따라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연산학습지를 너무 많이 하니까 머리가 굳어지는 거예요. 생각해서 연산하라는 취지인데, 이 문제 10개나 되는 걸 통분하라는 취지가 아닌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연산학습지를 너무 많이 시키니까 그래요. 그래서 사고력 연산을 좀 섞어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연산 훈련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 블로그에 올려놓은 게 있어요. 자, 요거를 잘 보셨다가 치고 들어오시면 도움되는 활동을 넣어놨습니다. 공간지각력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어릴 때 중학교 가고 6학년 되고 하면은 바빠서 시간이 없어요. 어릴 때 구체물을 많이 만져야 돼요. 만지면서 상상을 해야 돼요. 이렇게 관찰해 가면서. 그래서 요거는 구체물을 가지고 많이 하셔라. 지나가면은 도형 문제를 아무리 풀어도 잘 안 늘어요. 자꾸 틀려요. 오답노트에도 틀려요. 그 이유가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고요. 공간 지각력이 개발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런 애들이 구체물을 많이 만지면서 저희 사고력 수학이나 제가 권해드리는 이런 활동을 하고 나면 나중에는 안 가르쳐줬는데 도형 문제를 쑥쑥 잘 풀어요. 그러니까 걔가 기억력이 나쁘다거나 수학머리가 없다거나가 아니고 공간 지각력이 덜 개발돼서 그럴 뿐이니까 손으로 많이 만질수록 관찰할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제 블로그에 활동을 모아놓은 거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학 공부를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 네, 틀렸을 때 혼내지 마셔요. 틀렸을 때. 틀릴 수도 있지. 다 맞으면 문제지 잘못한 거야. 틀리면서 배우는 거야. 그래서 틀리는 건 사실은 과학자들은 실패라고 안 하고 실험이라고 한단다. 그래서 틀리는 거에 겁이 안 나게 해주셔야 돼요. 자꾸 실수하면 어때요? 어떻게 해요? 틀릴 때마다 따끔하게 해줘서 실수 안 나도록 해야죠. 그렇게 하시면 혼을 내면은 실수가 개선되지 않아요. 그냥 네가 실수가 있어 틀렸네. 어떻게 하면 실수를 줄일까? 이렇게 오히려 미션으로 돌려줘서 자기가 해결하게 하십시오. 잔소리로 해결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어려운 문제를 풀 때 평안한 마음으로 도전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잘 안 돼서 저희 사고력 수학이 필요한 겁니다. 사고력 수학은 편안한 마음으로 실수하면서 탐구를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고력 수학을 하면은 이 어려운 문제 만나도 점점 파고드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퍼즐 같은 거 이용하시면 좋아요. 벌써 4학년만 돼도 틀리는 거에 대한 공포심이 생겨서 이게 나중에 이제 수학 공포증으로 변하거든요. 오히려 틀렸을 때 맞으면 어려운 건데 맞으면 맞았네 어떻게 했니 열심히 하더라 이렇게 머리를 칭찬하지 마시고 노력을 칭찬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틀린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맞은 거에 집중하세요. 그다음에 그 틀리거나 뭐 공부 안 하거나 하면은 잔소리로 하시는 수가 많아요. 아니면은 이제 설득을 하죠. 공부를 잘해야 되는 이유를 막 설명을 하고 뭐 어떤 때는 당근을 거실 때도 있죠. 게임하게 해줄게, 뭐 사줄게. 근데 이 모든 게 동기를 높이는 거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공부를 안 하는 거는 지금 공부할 마음이 없어서 그렇다 생각하시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동기를 높이려고 잔소리도 하고 설득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시어머니가 뭐 예를 들면은 얘야 너 이제부터 이제 건강 관리 해야 돼. 그러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좀 해. 얘야 애들 키울 때는 애들은 잘 먹어야 되니까 요런 거를 좀 하면 좋아. 채소 반찬은 이런 거 좀 준비하고 뭐 그렇게 해. 다 옳은 말씀이에요. 옳은 말씀이고 뭐안 하면 어떻게 된다. 뭐 애들이 건강이 나빠진다. 하면 내 건강이 나빠진다. 다 옳은 말이고 알아는 듣겠는데 운동하게 돼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동기를 높이는 게 아이를 공부하게 만드는 방법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사우스 샌프란시스코 병원의 투약 실수율이 0.3%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병원에서 약을 잘못 주면 사람 환자가 죽잖아요. 그리고 고혈압 환자인데 혈압을 높이는 약을 먹이면 죽거든요. 혈관이 터져서. 그래서 이걸 낮추려고 막 노력을 했어요. 이 간호사들이 방심해서 그렇다. 그래서 교육도 하고요. 실수할 때마다 징계도 하고요. 잘하는 이제 실수율이 낮은 사람한테는 상을 준다거나 뭐 승진을 시켜준다거나 여러 가지를 했는데 다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방법이 없다, 노답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잘 분석해 보니까 투약 실수가 생기는 게 언제냐면 집중적으로 많이 생길 때가 막 약을 간호사들이 병원에서 하나 봐요. 미국은 조제하고 있는데 의사의 처방전 따라서 누가 뭘 말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신경 썼다 돌아가면서 실수하는 게 많더래요. 그래서 조제할 때는 저 조끼를 입히는 거야. Do not disturb 하는 방해하지 마세요 하는 딱 조끼 입히고 나니까 투약 실수율이 반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동기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얼르고 달래고 다 했는데 동기가 원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동기가 원인이 아닌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하버드 대학 프라이어 교수가 보상이라는 방식으로 이제 했어요. 성적 올라가면 이제 학기 말에 A 학점 받으면 100만 원 줄게.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아니면 성적이 20점 올라가면 200달러 주고 10점 올라가면 10달러, 100달러 주고 뭐 이렇게 할게.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결과에 대한 보상을 했어요. 다른 그룹은 출석하면 보상, 스티커 같은 거 줘요. 숙제해 오면 보상, 숙제해 오면은 쿠폰을 주고 뭐 이런 식이에요. 책 읽으면 뭘 주고.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 하나하나에 보상을 준 거죠. 누가 성적이 올랐을까? A 학점 받으면 100만 원 줄게. 이런 애들이 동기는 부여됐을 건데 성적이 안 올라요. 거의 안 오른 거예요.
근데 방법에 대해서 보상을 줘서 그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게 만들면 성적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법부터 가르치시는 게 좋다.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습관을 형성해 주시면 좋다. 그래서 애들이 동기가 없지 않아요. 공부 잘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잔소리 안 해도 잘하고 싶어요. 부모님이 그걸 좋아하는데 학교에서 잘하는 애들이 인정을 받는데 왜 공부 잘하고 싶지 않겠어요? 잘하고 싶은데 다른 것도 유혹이 있을 뿐이고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잘하고 싶은데 해도 안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좋으냐면 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어떤 행동이 있어요. 예를 들면 숙제하기, 책 읽기 이런 거요. 그러면은 쉬운 것부터 잘할 수 있는 것부터 재밌는 것부터 해서 조금씩 늘려나가시면 돼요. 근데 그거를 하나라도 할 때마다 축하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작은 거 안 할 때마다 여러분이 원하는 행동이 있으면 축하를 해줘야 돼요. 인정을 하고. 근데 이게 어떤 분이 이제 제가 타인이 헤빗, 습관의 디테일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포그란 사람이 쓴 책인데 이분이 자기가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화장실 갔다 오면 푸시업 2개를 하는 거예요. 아주 작고 사실 쉬운 것부터 했죠. 근데 2개만 하고 끝나는 경우는 잘 없는 거예요. 한번 해보기만 5개 하고 어떤 때는 진짜 딱 2개만 하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뭐 푸시업 계속 확 늘어나 있는 거 습관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쉬운 것부터 재밌는 것부터 시작해서 늘리는데 푸시업 2개 했잖아요. 그럼 자기가 자기한테 성공! 역시 나야! 이런 거 한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잘 모르는데 이거를 하고 거울 보고 하이파이브를 하는 거예요. 성공! 자기가 치실하는 습관 들일 때 치실하고 나면 하이파이브를 해주는 거예요. 거울 보고. 그랬는데 자기를 쫙 분석해 보니까 이렇게 셀프 축하를 해줬던 게 습관으로 훨씬 잘 정착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구를 하고 나니까 이 축하가 작은 게 아니구나. 우리 뇌를 긍정적 경험, 축하나 칭찬 같은 게 뇌를 중독시키는구나. 그래서 습관 형성의 비밀은 보통 뭐 21일이 지나면 습관이 형성된다 그렇게 하는데 반복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과정에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가 중요하구나. 진짜 괴로운 거는 21일도 아니라 210일을 하더라도 뭔가 상황 변화가 있으면 습관이 확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진짜 강렬한 좋은 감정이 있었던 건 한 번 하고도 습관이 되는 거예요. 뭐 마약 같은 거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도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습관의 비밀은 기간이나 반복이 아니고 감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A 학점 받으면 100만 원 줄게보다 숙제 하나 하면은 칭찬 스티커. 이게 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축하는 배워야 하는 기술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축하를 안 하도록 디폴트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은 잘하는 거는 가만히 있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지적을 하고 그게 눈에 띄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가 뭔가 여러분이 하지 말라는 행동, 정리정돈, 뭐 숙제 과목, 숙제하기 이런 거를 안 할 때 지적하기가 쉬워요. 그걸 한 번이라도 했을 때 그게 눈에 잘 띄어요. 아마 여러분이 우리 아이를 보시면 우리 아이가 하고 있는 것 중에 정말 많은 거는 얘가 1살 때, 2살 때는 도저히 하지도 못하고 이걸 하기만 하면 칭찬해줘도 그런 일이에요. 일어나서 양치를 한다. 자기 전에 양치한다. 아마 지금 그거 가지고는 실경이 많이 안 하실 건데 1살, 2살 때, 2살, 3살 때는 실경이 하시던 거거든요. 지금 축하합니까? 칭찬해요? 안 하죠. 공부도 비슷한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도 여러분 잘 보시면 막 일 잘하고 있어요. 문제없이 돌아가고 있어. 그때 직장 상사가 뭐라고 칭찬하고 하나요? 근데 내가 오늘 사고 쳤어. 뭔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불러서 막 심화서 쓰라 그러고 뭔가 지적을 하고 그렇죠. 그러면은 입이 나와요. 내가 열심히 하고 노력했던 걸 하나도 인정 못 받고 있다가
어쩌다 한번 잘못했는데 나를 이렇게 지적을 해? 혼내? 근데 애들도 똑같다고요. 자기 딴에는 여러 가지 잘하는 거 많은데 그건 별로 인정 못 받고 한 2년 전, 3년 전, 4년 전에 칭찬받았는데 이제는 칭찬도 안 해줘. 그런데 어쩌다 한번 뭘 잘못하면 어쩌다 하여튼 우리 눈에 자주 뛰니까 어쩌다 아닐 건데 뭐라 그래요. 그게 뒤통수 치기인 거예요. 평소 칭찬 안 하다가 잘못할 때만 나타나서 혼내는 거예요. 근데 고래 반응은 뭐냐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이 있어요. 한 20년 전에 굉장히 히트쳤던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이런 거예요. 범고래가 뭐 5톤, 7톤씩 나가요. 엄청난 힘이고 조련사 정도는 그냥 뭐 한 입에 죽일 수 있는 힘이 있는 고래예요. 근데 그 고래가 조련사가 시키는 대로 다 한단 말이에요. 점프도 하고 뭐 별별 묘기를 다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잔소리해서 한다. 때려서 한다. 아니겠죠, 그죠? 걔가 점프하도록 만드는데 안 할 때 막 때리고 잔소리하고 이렇게 안 해요. 할 수가 없죠. 감히 범고래한테.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인데. 근데 어떻게 하냐면 그냥 물 밑에 줄을 둔대요. 고래가 알아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냥 줄 위로 지나가면 먹이 주고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고래는 영문도 몰라. 왜 내가 이렇지? 근데 몇 번 하다 보면은 인과관계를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줄 위를 지나가면은 사육사가, 조련사가 좋아해주고 하는구나. 나중에는 줄을 조금씩 올린대요. 그래도 계속 한대요. 나중에 줄이 물 밖으로 나오면 점프해서 간대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행동을 어쩌다 한번 해도 칭찬을 하는 거예요.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래가 해요. 근데 줄 밖으로 나갔어요, 고래가. 하다가 점프 안 하고 그냥 물도 지나가 버렸어. 혼내나요? 혼 안 내요. 고래한테 어떻게 혼을 내요? 근데 우리가 애한테 어떻게 하나 보십시오. 뒤통수 치기를 하는지, 고래 반응을 하는지. 애는 봉고래가 아니지. 우리한테 밥이니까. 이제 우리 마음대로 막 하죠. 그래서 아이가 대처를 못하고 어쩌다 한번 조금이라도 우리가 원하는 행동을 하면 칭찬을 해주세요. 아예 시스템화해서 그런 갈 때마다 그냥 칭찬 기록장을 적으세요. 그래서 하루에 내가 칭찬 기록장에 우리 아이를 위해서 몇 개를 적으리라 생각하시고 그래서 원하는 행동이 있으면 거기에 빛을 붙이세요. 식물은 햇빛이 있는 곳으로 자라거든요. 근데 이렇게 노력 안 하면요. 우리는 문제점이 눈에 보여요. 우리 인간 타고난 편향성인 거예요. 그걸 과실 편향성이라고 불러요. 바이어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축하는, 인정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술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이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우리 애가 잘못할 때마다 지적을 해줘야죠. 아니면 잘못이 계속 반복될 거 아니에요. 정리정돈 안 하는 잘못, 뭐 이런 게 반복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애들 잘하고 싶어요. 모를 땐 가르쳐줘야죠. 거짓말은 하면 안 되는 거야. 또 위급할 때는 강제로 제지해야죠. 칼 들고 뭐 이러고 있으면 제지해야 되고 불장난하고 정보라고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알려주고 난 다음에는 애들이 잘할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행동할 때 해주십시오. 우리 애는 번고래다. 번고래라다. 이 생각을 좀 하십시오. 자, 최장권 부모님이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열의가 있고요. 그 국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본인이 뭔가 꾸준히 열심히 하세요. 본인이. 애들은 보고 따라 배워요. 지금은 뭐 우리가 좀 애를 컨트롤하기가 쉽죠. 4학년이니까. 근데 얘가 6학년이나 중1, 중2, 사춘기가 오면은 말로 뭐 행동을 우리가 쉽게 컨트롤 못해요. 그때는 나를 보고 애가 따라해요. 내가 뭔가 꾸준히 열심히 하는 거 보고 애도 그렇게 공부를 꾸준히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아이를 잘 알고 깊이 공감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제가 이걸 뭐 많이 경험합니다. 최상위권 부모님은 아이를 잘 알고 계세요. 아이의 특성을 잘 아시더라고요. 근데 아니신 분들은 애의 특성을 잘 모르세요. 부모라고 저절로 잘 알아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애한테 깊이 공감을 해요. 이 공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통해서 아이가 부모에 대한 애정과 존경이 생겨요.
이 애정과 존경이 있어야 사춘기 때 여러분이 아이하고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평소에 이 감정 계좌에 잔고를 꽉 채워놔야지 애한테 영향을 진짜 필요할 때 미칠 수 있어요. 네, 다른 디바이스로 들어오십시오. 제가 수락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스탠퍼드 대학에서 실험을 한 건데 똑같은 퍼즐 문제 주면서 한쪽은 그냥 뭐 잘 푸세요, 어떻게 푸세요, 뭐 이렇게 아무 말이 없이 팀만 있어요. 또 한쪽은 뭐 누구누구씨 화이팅 뭐 이런 것만 했어요. 둘 다 가상의 사람인데 그래서 뭐 그렇게 응원하는 문구가 다 있어요. 근데 이 응원하는 우호 그룹의 사람들이 48%나 더 오래 다니고 20%나 더 다양한 방법을 더 많이 시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의 사람도 이럴진데 아이에게 태양과 같은 존재인 부모가 우리 아이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 아이는 잘할 수 있어 라고 믿고 높은 기준을 세워서 그 기준에 달성하도록 기대를 하고 그 애가 나가다가 넘어지면 격려해주고 어쩌다가 진짜 우연히 뭐라도 바람직한 행동을 하면 인정을 해주고 축하를 해줘요. 그렇게 하면 아이가 점점 그쪽으로 자랍니다. 그래서요, 요 책이 스스로 뒤집는 붕어빵이라는 책이 저 사진 8장 끼고 있는 분이 쓴 책인데 김지명이라는 분이에요. 유키즈 온 더 블럭 유재석 씨 나오는 거기 나왔던 이제 분이에요. 이제 지금 대학 본과 1학년쯤 될 거예요. 최근 분인데 이 양반이 이제 6학년 때 백혈병이 생겨요. 그래서 6학년 중학교 1, 2, 3, 한 4년 동안 계속 항암제 맞고 백혈병으로 투병하면서 공부를 해요. 근데 그 시기에 공부를 손을 안 놓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최대로 많이 하는 거예요. 자기도 이렇게 썼더라고요. 핑계를 대고 놓을 수 있었다. 나 오늘 병원 가서 정말 항암제 맞고 정신이 없는데 그 조그만 시간이라도 병원에 누워서라도 집에 와서 누워서라도 학교도 못 가요. 학원은 당연히 못 가요. 그런데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들으면서 공부하는데 그렇게 해서 수능 만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했는지 제가 이 책을 자세히 보니까 세 개로 요약할 수 있어요. 이거는 다른 사례에서도 많이 경험했고 저도 많이 경험했던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아이가 엄마를 존경해요. 엄마가 이제 식당 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신 분인데 제가 아이한테 손이 많이 못 가죠. 본인이 식당을 경영해야 되니까. 근데 아이가 부모를 존경해요. 아이도 부모님이 어려운 중에 자기를 키운 것도 알고 그리고 자기를 잘 이해해준 아까 그 이해와 공감이라고 했잖아요. 이해와 공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존경해요. 존경했더니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대치동의 어떤 영학원 원장님이 쓰신 글을 봤어요. 그 학원이 대치동이니까 이제 광역으로 서울 여러 곳에서 오는데 자기 학원 오는 애가 이제 대치동애가 아니고 비강남애였는데 영어 하나 들어 어렵게 오는 거예요. 보니까 그닥 부유하지 않아서 학원도 요 영학원이 단 거예요. 근데 뭐 너무 이상적일 정도로 열심히 하더래요. 서울대를 갔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니라고 이제 여러 가지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할아버지하고 할머니, 그러니까 본인은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병이 드신 거예요. 병이 드셨는데 그걸 정성스럽게 뒷수발을 하면서 집에서 사랑이 가득한 집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엄마를 존경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게 생기겠다고. 그래서 그분이 대치동 부모님들 중에 애를 닥달해가면서 완전 로드 매니저처럼 애를 끌고 다니면서 학원으로 차 안에서 밥 먹여가면서 그렇게 공부시키는 분이 있었는데 걔들이 얘만큼 열심히 안 하더란 거예요.
쉽게 사는 사람, 또 1등 하려고 하는 사람, 출세하려고 돈 많이 벌려고 공부하는 사람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리라 하고 공부하는 사람의 차이인 거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어머님이 김지명 씨를 키울 때 어릴 때부터 이런 걸 한 거예요. 예를 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자급수 시험이에요. 8급 막 자기가 노력을 해요. 따면 칭찬해 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나중물 같은 걸 해요. 네가 급수 따면은 뭐 예를 들면 5천 원, 뭐 무슨 장난감 이런 걸 걸어요. 근데 점점 노력해서 급수가 올라가니까 나중에는 장난감이나 이런 거 없이 그 자체가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5학년 때인가 1급까지 가요. 1급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저도 1급 안 돼요. 택도 없어요. 1급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노력을 했더니 힘들지만 어찌어찌해서 성공하고 성공했더니 성취감이 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노력하는 거예요.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면 나중에 신바람이 납니다. 몰입이 됩니다. 이거에. 그래서 노력의 가치를 믿게 되고요. 노력의 달콤한 열매를 맛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중에도 노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요 선순환을 맛보게 해서 노력의 가치나 노력의 맛, 자기에 대한 믿음 이런 거를 쌓아준 거예요. 잔소리 안 한 거예요. 잔소리 안 했죠. 잔소리에서 1급 딴 게 아니라 지가 노력해서 1급 딴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1급을 따고 막 종이에다가 썼던 그 흔적이 두툼하게 이만큼씩 쌓인 걸 쫙 보면서 그 노력에 대한 그런 이제 회상을 하는 게 나와요. 이분은 의식 못했지만 그런 게 제가 보기엔 공부를 열심히 하게 만드는 계기인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제 중거 집단, 정체성 형성인데요. 자기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없는 거예요. 병원을 들락거렸는데 계속 서울대병원이었던 거예요. 서울대병원에서 그 교수님 보고 이제 자기도 꿈이 생긴 거예요. 나도 서울대 의사 선생님 같은 의사가 돼서 나처럼 아픈 애들을 도와주리라 하니까 자기 정체성이 이제 높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찡찡거리지 않는 거예요. 쉽게 사면 찡찡거리죠. 근데 정체성이 있어서 그 정체성 따라서 하면 찡찡거리고 또 이런 것도 없죠. 자, 이 세 개가 제 생각에는 핵심입니다. 아우, 짧게 한다고 했는데 길어졌네요. 자, 오늘 간담회라 원래는 질의응답을 더 많이 할 생각입니다. 궁금하신 거 질의응답 받겠습니다. 여러분이 질의응답 해주시는 게 다른 분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뭐 이런 질문을 창피해서 어떻게 하지 마시고 질의응답 해주시면 제가 대답하는 과정에서 다른 분도 정보를 얻으시고 고민이 비슷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제가 설명회를 안 하고 간담회를 한 이유가 이 질의응답 때문이니까 그냥 어떤 질문도 해주시면 좋으세요. 자, 채팅하고 생각을 가다듬으시는 동안에 사전에 질문해 주신 분이 있으세요. 제가 그분 거를 먼저 할게요. 안녕하세요. 초등 4학년 남자아이입니다. 질문 1. 흔히 말하는 수학머리가 없는 지극히 평범한 아이가 고등과정까지 포기하지 않고 수학을 공부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지도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순환이 일어나게 하십시오. 몰입을 경험하는 게 중요해요. 그 몰입을 유도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GTG 사고력 수학입니다. 저희 애들이 처음에는 안 풀리는 문제에 3분도 못 풀던 애들이 나중에는 30분, 어떤 경우는 2시간 내내 한 문제 붙잡고도 낑낑거리고 어떤 경우는 다음 주까지 이어서 3시간씩 달려드는 경우도 있어요. 점점 이 몰입도를 올리는 경험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몰입을 해서 낑낑거리다 보면 머리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좋은 방법을 해야 돼요. 이해 중심, 능력 중심, 정리 중심으로. 그렇게 공부하면 수학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력하고 성공하고 성취감을 느끼는 이 선순환 과정을 경험하실 수 있게
뭐 한자 급수 시험, 한국사 시험도 있어요. 한국사 시험 이런 것도 좋고요. 꼭 공부 아니더라도 최근이 몇 번, 또 음악, 뭐 체육 이런 것도 나름의 급수 비슷하게 중간 단계 성취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체계적으로 쫙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런 거 있을 때마다 칭찬하세요. 수영을 배운다. 만약 수영을 가서 전에 물에 뜨기 했다. 박수. 그 다음에 발차기 해서 앞으로 나가게 됐다. 박수. 숨쉬기를 했다. 큰 박수. 이렇게 수영 배울 때 여러분이 한 단계 한 단계마다 그 성취마다 관심을 가지고 인정을 해주시면 수영이 점점 이렇게 재미를 느끼고 노력, 성공, 성취감의 이거를 경험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몰입을 한번 하게 되면 몰입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면 좋죠. 예를 들면 수영 무슨 대회를 나간다. 한국사 시험을 친다. 주니어 토플 뭐 시험을 친다. 이렇게 하면은 집중해서만 할 수 있죠. 수학을 한다면은 여러분이 수학 단원 평가를 숙제로 하지 마시고 단원 평가를 남겨놨다가 한 진도 나가고 일주일 정도, 2주일 정도 까먹을 만할 때, 자, 단원 평가 친다 해서 시험 쳐서 90점 이상이면 통과 기준을 정한 다음에 야, 공부 좀 하고 시험 쳐 해서 시험 쳐서 성공하면 박수. 이렇게 하면 수학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단원 평가를 하면서 성취감을 맛보는 거죠. 그러다가 책 한 권이 끝나면 큰 박수, 뭐 책거리 같은 거 해주시고 그런 게 쌓이면서 더 할래요. 이런 게 생기고 노력을 했더니 안 될 것 같은 게 되는 경험을 좀 하십시오. 그런 걸 쌓아주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 질문, 선행을 하지 않았고 아직까지는 현행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없어 보입니다. 4학년인데 현행하신다. 그런데 어려움은 없어 보인다. 좋네요. 저는 좀 도전시켜 보시길 권합니다. 수학 머리가 없는 지극히 평범하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근거이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해보면 도전을 하면 수학 머리도 같이 자랍니다. 특히 과지집착력이 길러져 있는 애들, 독서가 되어 있는 애들, 엉덩이가 어느 정도 갖춰진 애들은 도전을 시키면 시킬수록 점점 머리가 좋아져요. 그래서 평범한 수학 머리가 좋아집니다. 특히 똑같은 노력을 했을 때 교과 수학하면서 머리가 좋아지는 것보다는 문제결력 수학, 필지 수학이나 1031 이런 거 하면서 더 빨리 좋아지고요. 그거보다는 GTG 사고력 수학을 하면 더 빨리 좋아집니다. 근데 GTG 사고력 수학은 4학년이다 어떤가 모르겠네요. 다음 질문 2. 선행을 할 경우 어느 정도로 진행을 해야 하나요? 조언 미리 감사드립니다. 네, 사전 질문해 주셔서 제가 감사드립니다. 선행을 어느 정도 진행하는지는 아까 제가 앞에 잠시 설명드릴 때 그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도전을 시켜봐서 정답률 70%가 유지되면은 적당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정답률 70%가 유지가 안 되면은 여기까지가 한계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른 질문. 영재 학급이 없는 학교인데요. 영재원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지, 영재고 목표인데 영재원에 안 가도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두 가지신데요. 영재학급이 없는데 영재원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 말씀 배경 설명을 좀 드리면요. 영재교육원은 각 학급에 있는 영재학급이 있고요. 성남시 교육청사는 영재교육원이 있고요. 대학 부설 영재교육원이 있고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재학급이나 영재교육원은 괜찮은데 대학 부설 영재교육원은 영재학급이나 교육청 영재교육원 출신들만 뽑아주거든요. 응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4학년들이 영재교육원을 올해 이제 처음 모집하거든요. 교육청 영재교육원을. 근데 분당은 성남시 교육청은 작년부터 추첨제로 해요. 시험 쳐서 안 뽑고 뺑뺑이로 뽑거든요. 그러니까 영재교육원을 잘 안 가세요. 오히려 영재학급이 옛날에는 영재교육원 다음에 레벨이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영재학급이 더 인기 있는 거예요. 근데 영재학급이 모든 학교에 있지 않고 있는 학교 없는 학교가 있는데 영재학급을 못 가는 거에 없으니까 그러면은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을 못 가는 거 아니냐, 가는 방법이 혹시 없느냐 이런 질문이신 거예요.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느냐면요. 저희가 봄에 되면은 영재교육원 설명회를 하거든요. 해마다. 그거 잘 들으시면 디테일하게 나오고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가천대 영재교육원은 영재학급이나 영재교육원 출신도 응시할 수 있지만 그거 말고 가천대 브릿지 과정이라고 해서 미리 뽑아요. 2학년부터 뽑아요. 그래서 2학년, 3학년, 4학년 다 있으니까 그거 이용해서 브릿지 과정을 들어요. 그게 봄에 뽑거든요. 그거 듣고 나면은 나중에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정식으로 들어갈 때 교육청이나 영재학급 출신들 말고 브릿지 출신들만 따로 뽑아요. 그래서 나중에 교육은 같이 받아요. 또 브릿지 출신이 경쟁에서 영재교육원이나 영재학급 출신하고 한 번 더 경쟁을 시켜서 뽑아요. 그래서 오히려 특혜를 받죠. 특별 전형으로 한 번, 공동 1번 전형으로 한 번 더, 2번 전형을 해서 뽑혀가요. 그래서 브릿지 전형을 하시면 된다. 아주대 영재교육원도 캠프 전형이라고 있어요. 얘들은 일단 영재교육원이나 영재급을 안 했는 애들인데 자체로 캠프를 해가지고 거기서 선발하는 게 있어요. 이 두 개 이용하시면 되십니다. 그거 외에도 몇 개 더 있는데 자세한 거는 봄에 설명회를 들으십시오. 그 다음에 영재고 목표인데 영재원에 안 가도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뭐 안 가도 합격하는 애들 많아요. 근데 가고 합격하는 애들이 좀 더 많죠. 근데 직접 쓰이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거 기재를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뽑지는 않고요. 거기서 배우는 게 뭐 도움이 되긴 하는데 막 그렇게 합격을 좌우할 만큼의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근데 3차 캠프에는 도움이 돼요. 확실히. 대신 이런 건 있어요. 거기 가면은 다 잘하는 애들 모이니까 동기가 더 생겨요. 아, 나는 이 레벨이야 하는 자부심도 있고요. 꼭 영재교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겨서 동기부여 되는 게 있고요. 어머님들이 거기 가면 이제 서로 네트워크가 생기거든요. 영재교육원 다니는 부모님들이니까 그 네트워크에 들어가면은 정보력이 좋아지세요. 뭐 학원 정보, 교육과정 정보 이런 것도 있고 부모의 마음가짐이나 뭐 아이에 대한 이해 이런 게 높아지는 게 있고 입시 정보도 뭐막 변할 때 빨리빨리 들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 네트워크가 도움이 돼요. 근데 필수는 아니다. 영재교육은 안 다니고 영재고 들어간 애들 많다. 사전 질문은 이렇게 두 가지 하셨고요. 자, 그 사이에 올려주신 분들 조금 하나씩 보면서 할게요. 질문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조언들 감사합니다. 간담회 앞부분에서 현재 GTG에 다니는 초등학생들 중 중등과정, 고등과정 진행하는 친구들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테스트에서 상담받았던 내용과 달라서 문의드립니다. 교과과정이 아닌 사고력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들을 말씀하신 건지요? 맞다면 중등, 고등에도 사고력 수학을 듣는 학생들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질문 취지가 요약을 하면 저희 사고력 수업 듣는 애들 중에 교과 수업 듣는 애들도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영재센터로 넘어간 애들이 있거든요. 영재센터 애들은 지금 3학년 거 하고 있을 거예요. 저희 애들 중에는 지금 고등과정 하는 그 정규반은 없습니다. 근데 4학년 하반기 되면 저희가 고등과정 들어갈 예정이라 4학년 중에는 얘들이 고등과정 들어갈 거예요. 뭐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분당이나 뭐 전국으로 보면은 4학년인데 고등과정 하는 애들도 있죠. 그런 말씀이고요. 네. 중등, 고등에도 사고력 수학 듣는 학생들이 있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중학생, 고등학생은 저희가 없습니다. 걔들은 중학생들은 영재고 또는 KMO라는 문제결력 개발 프로그램을 보통들 하고 있죠. 네. 이거 답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SK님. 자,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초사남아입니다. 초사님. 상위에서 극상위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위에서 극상위로 상위에서 극상위 기준을 조금 저희가 잡으면서 1% 정도로 잡을게요. 극상위.
1%면 뭐 서울대, 의대를 대체로 갈 수 있어요. 뭐 서울대, 의대 이렇게는 못 가죠. 1% 가지고. 근데 한 0.1% 잡을까요? 0.1% 잡을게요. 0.1% 정도 되면 뭐 서울대, 의대도 이제 충분히 갈 수 있는, 노릴 수 있는 수준인데요. 뭐 1%나 0.1% 같은 그 정도는 극상히 잡을게요. 이렇게 가는 거는 흔히들 수학물이 타고나야 된다 생각하시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많은 경험을 합니다. 많은 경험. 성대경시를 쳤는데 4학년 때 제가 영재고 준비해보세요. 성향이 있어요. 했는데 쳤어요. 근데 뭐 평균에서도 한참 낮아요. 아 보세요. 아니라니까요. 제가 고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수학 선생님. 아니라니까요. 얘 큰애도 키웠는데 아니라니까요. 아니요. 얘 지금 포텐이 덮여 있다가 나오는 중이에요. 영재고 성향이 있으니까 해보세요. 근데 걔가 이제 뭐 나갔다가 교과하다가 어찌어찌 왔어요.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 따라왔어요. 저희 프로그램 특징이 몰입을 시키거든요. 학습을 시키는 게 아니고 도전을 시키고 몰입을 시켜요. 그래서 걔가 몰입하는 경험하고 이렇게 해서 얼마 전에 이제 학생이 왔어요. 저희가 이제 중2 때까지 걔가 우리 학원 다녔거든요. 저희가 원래는 중등부 안 하는데 중1들 반에 껴서 했어요. 제가 중1까지는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3 요번에 이제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먹을 거 사들 것 같은데 그래서 쌤 저 경기 영재고 붙었어요. 여기. 아우 축하한다. 예. 그래요. 뭐 그런 경우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냥 상위권 또는 중상위권 정도인데 뭐 경제 경제가 왔으면 극상위 맞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봅니다. 그게 핵심이 뭐냐? 몰입입니다. 몰입. 자, 황용문 교수님, 네, 몰입이라는 뭐 유튜브 치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몇 개를 좀 보십시오. 저는 아주 강추하고요. 저희 GTG 사고력 수학은 몰입을 유도합니다. 쉬운 것부터 재밌는 것부터 잘할 수 있는 것부터 해서 1분 몰입하던 애들이 1시간 몰입 또는 3시간 몰입까지 합니다. 근데 저희 사고력 수학은 일주일 몰입까지는 유도를 못해요. 근데 GTG 영재센터에서는 일주일 몰입, 2주일 몰입까지 시킵니다. 이제 애들이 좀 커지니까. 자, 몰입입니다. 그 다음에 KWB님, 엄마표로 학습하는 경우 기본서, 준심화서로 공부하는 것을 추천하셨는데요. 기본서, 준심화서 한 가지씩만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기본서, 뭐 저희가 많이 하는 거는 디딤돌 기본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생각수학을 많이 합니다. 독해력이 있는 애들은 생각수학을 더 좋아하는 것 같고요. 저도 생각수학을 더 선호합니다. 개념에 대한 설명이 좀 더 많아서. 지금도 기본도 좋은 책인데 개념이나 원리가 설명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애들이 그거를 흘려서 그냥 요령만 캐치하기 쉽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선생님이 가르치면 안 그런데 그냥 잘 모르시는 분이 가르치면 요령 위주로 가르치기 쉬워요. 근데 생각수학은 조금 더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도록 Y를 던지면서 해요. 그래서 그 정도가 기본서 제가 추천합니다. 그리고 유명 출판사 동화, 천재, 해법이죠. 그런데도 기본서 다 좋습니다. 우등생법 이런 거 다 좋고요. 좋아요. 근데 저희 학원에서는 디딤돌 기본하고 생각수학 씁니다. 준심화서 디딤돌 응용하고 응용 행견의 법칙 1등 수학, 이름이 긴데 1등 수학이라고 부를게요. 이 두 개를 저는 많이 씁니다. 준심화서. 준심화서인데 살짝 더 어려운 거. 제일 쉬운 게 디딤돌 응용, 조금 더 어려운 게 1등 수학, 조금 더 어려운 게 최상위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준심화서예요. 그 난이도 차이가 조금씩 있으니까 어느 거 하면 좋을지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독서는 어느 정도 혹은 어떻게 도와줘야 하나요? 독서는 제가 전문이 아니라서 말씀을 많이 못 드리겠는데 일단 수학 분야만 말씀을 드리면 전집률을 한번 보여주시면서
수학공화국 뭐 이런 게 있고 선생님도 놀란 수학 뒤집기 뭐 이런 시리즈 많아요. 조금 더 어려운 거는 자음과 모음에서 나는 뭐 누구누구에게 배우는 뭐 수학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 종류들 시리즈 하나 권하시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뭐 서점이나 도서관 가서 그런 분야의 책들을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해주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책상 위에 그냥 한번 슬쩍 던져 놓으면 안 보다가 오면 가면 한 번씩 보고 그래요. 근데 이제 수학 교양 도서 말고 독서 일반을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제가 답을 잘 모르겠네요. 근데 저도 전문 프로그램을 잘 몰라서 많이 찾았는데 뭐 논술학원 중에 좋은 데는 좀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잘 모르고요. 디베이트는 확실히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디베이트가 초사들이고 디베이트 하는 게 영어 학원 말고는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한국어로 된 좀 수준이 있는 디베이트 하면 아주 좋죠. 디베이트 하면은 애들이 아주 똑똑해져요. 그리고 정체성도 높아지고. 애기 같지 않아요. 찡찡거리지 않아요. 찡찡거리니까 쪽팔려 해요, 애들이. 쪽팔려 있으면 안 되죠. 부끄러워해요. 자, 초사 박땡땡님. 현재 교과 선행이 많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자사고나 이과 최상위를 목표하기엔 좀 늦은 건가요? 현재 사고력과 문제인력 수업은 GTG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선행을 많이 하고 있지 않은데 빨리 교과 진도를 진행해야 하는 건지 고민됩니다. 그래요. 이런 말씀 드시겠어요? 이런 생각이. 게다가 누구는 뭐 4학년인데 고등한다 그러고 이러고 있으면 뭐 경쟁이 뒤처지는 느낌도 있고 또 진도 따라 계급을 나누는 것 같고 막 그러니까 마음이 바쁘실 텐데요. 선행 속도를 결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고려돼야 돼서 쉽사리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이 학생은 제가 조금 아는 학생이라 일단 사고력하고 문제결력 조금 더 하시고 독해력 또는 이제 언어 사고력을 꼭 하셔야 돼요. 요게 기초 체력입니다. 수학에서는 사고력, 문제결력, 전체로는 뭐 독해력, 이해력, 언어 사고력, 문해력 요 분야가 요 두 개가 되고 거기에 엉덩이가 좀 받쳐줘야 돼요. 어느 정도. 4학년이니까 아직 부모를 존경해서 하고 이런 건 안 필요하고요. 그냥 자의반, 타의반 할 정도면 돼요. 마지 못해. 근데 실제 뭐 아주 튕겨나갈 정도는 아니다 해서 엉덩이 붙일 정도면 되고요. 평소 생활 습관이 좀 정리 정도는 돼 있으면 돼요. 요런 정도가 돼 있으면 진도 땡기면 나가집니다. 그래서 진도 땡기다가 엉덩이가 튕겨나가든지 이해력에서 튕겨나가든지 해서 정답률 70%에서 푹 떨어지는 구간이 와요. 그때까지 좀 땡겨주시는 것도 좋아요. 근데 어느 하나라도 비어 있다면 독해력이 비어 있거나 사고력이 비어 있거나 엉덩이가 비어 있으면 무리하게 땡기지 마십시오. 마음 바쁘다고 땡기다가 큰 부상이 생깁니다. 그러면 현재 그 진도 차이가 그대로 유지될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이 중3 때까지 운동선수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부상이 생겼어요. 중3 때 고1 때까지 부상이 생겼어요. 무릎 부상이 생겨서 이제 운동을 할 수 없게 됐어요. 자기는 초등학교 때부터 거의 6년을 운동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운동으로 먹고 살 수 없고 그래서 공부를 해야겠다 하고 쭉 내려가 보니까 초5부터 자기가 수학을 모르더래요. 다른 과목도 똑같죠. 그래서 모르던 초5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국가대표, 청소년 대표, 상비군까지 했던 정도라 운동을 하면서 자기 컨트롤 능력, 그리고 하나에 깊이 몰입하는 이 몰입 능력이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게 공부할 수 있어요. 게다가 기초 체력은 좋잖아요. 무릎만 나갔지 원래 몸은 이제 운동하느라고 좋으니까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엉덩이가 돼 있고 몰입하는 힘이 있고 체력이 되니까 고2, 고3, 2년 동안 무섭게 공부해서 서울대 갔어요. 그 비슷한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제가.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 오히려 몰입해본 경험, 자기 컨트롤 해가면서
최선의 최선을 다하는 그 경험이 중요해요. 그게 운동도 좋고 악기도 좋고 심지어 게임도 좋아요. 어떤 애는 게임이 완전 빠진 거예요. 부모가 허용을 해줬어. 고2 때 우연히 자기 사촌 누나가 경기고학고 졸업하는데 갔다가 뿅 가가지고 한 4년 동안 게임만 했던 애가 게임했던 그 에너지로 진짜 몰입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전국 그 게임 좀 어려운 게임이었나 봐요. 그래서 막 외국 이론을 게임에 관계된 책을 번역도 하고 그렇게 했던 애인데 전국 그 대학생 형들 어른들이 하는 그런 대표 다 모인 데서 자기가 부대표도 하고 막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게임하던 애가 그 에너지로 공부해서 경기과학고를 갔어요. 2년 만에. 그리고도 공부가 기간이 짧으니까 성적이 낮아야 되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몰입해서 하니까 졸업할 때는 경기과학고 수석 조직을 했어요. 뭐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래서 진짜 몰입해본 경험이 있으면 그죠? 자기 컨트롤하는 경험이 있으면 안 늦어요. 그래서 지금 막 급한 마음에 어거지로 멱살 잡고 끌고 가시다가 애하고 사이 나빠져. 애는 억지로 공부하는 최선을 다하지 않고 눈치 보면서 공부하는 습관들이요. 공부에 대한 반감이 생겨. 나는 머리 나빠하는 자존감 낮아져. 이러면 오히려 더 큰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애 도전감 느끼면서 정답률 70% 유지하는 정도까지만 끌고 가십시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어딘가 몰입하는 경험을 제공해 주세요. 그래서 노력했더니 성공하고 성공했더니 성취감 느끼는 이 신바람의 선순환을 경험시키십시오. 그게 음악도 좋고 체육도 좋고 한자도 좋고 한국사도 좋고 영어 토플도 좋고 뭐 다 좋습니다. 어느 거라도. 예. 자, 그 다음에 4학년 김땡땡님 교과 수업에서 준심화 응용까지만 시키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준심화까지만 시키는 걸 제가 권하는 건 최상위, 최고 수준 이런 책이 너무나 부작용이 심한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너무 날카로운 칼인 거예요. 그래서 다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최상위 한다고 했는데 시험 쳐보는 점수가 형편없고 대신 애는 완전 수학에 대한 멘탈 망가져 있고 잘 알지도 못해요. 최상위 했다고 하는데 어느 학원에서 최상위로 시키는 학원이 있어요. 문제집 한 4권씩 시키면서 그런데 그 학원 출신인데 그닥 시험 성적 안 좋은 경우 많이 봐요.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노력은 많이 했는데 애는 수학에 질려 있고 기죽어 있고 성적은 안 나오고 게다가 진도를 많이 나가서 구멍도 많이 나 있고 뭐 그런 경우 많이 봅니다. 그래서 책 자체가 좋은 책이죠. 제대로 하면 그 책 공부하는 게 참 효과가 있고 좋은데 잘 모르시기가 쉽더라. 근데 어릴 때는 선생님이 풀어주면서 끌고 가면 꼭 푼 것 같아요. 근데 자기 힘으로 푼 게 아니고 선생님 풀어주는 걸 구경하고 오답노트만 한 거라 부작용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자기가 풀면서 가면 딱 좋죠. 자기 힘으로 풀면서. 근데 많은 경우 엄마표나 학원표로 하면서 선생님이 풀어주거나 엄마가 힌트 줘가면서 하거든요. 엄마가 힌트 주면은 성질 나서 되게 싸워서 사이까지 나빠져요. 그래서 제가 준심화까지만 하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상위는 그냥 자기 현행할 때 하고 선행 나갈 때는 그냥 준심화까지만 하고 힘이 되면 최상위 해도 돼요. 상위 4% 애들 사고력과 문제결력이 갖춰진 애들은 최상위 하면은 뭐 자기 힘으로 쑥쑥 푸니까 다칠 일이 없죠. 근데 자기 힘으로 쑥쑥 안 풀리는데 굳이 남들 하니까 죄송합니다. 부모 뭐 훈장 같은 느낌으로 아니면 최상위 안 하면 뒤처지는 것 같아서 아니면 뭐 유명한 사람이 최상위 하라 그래서 억지로 따라가면은 걸음지고 장에 가는 꼴이 나더라고요. 네, 답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또 다른 질문 없으세요? 질문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이 질문하시면 다른 분에게 어, 선행을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도 도움이 됩니다. 채팅이 어려우신 분은 말로 하셔도 좋아요. 말로 하면 장점이
제가 대답한 거 듣고 또 바로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어서 속도감 있게 하실 수 있어요. 속도감 있게 하든 더 파고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음성으로 하셔도 됩니다. 초사 엄땡땡님, 영재원 준비할 때 산출물 제출 시 아이가 영재학급에서 준비한 수준의 것을 솔직하게 제출하면 되나요? 아니면 GTG 재원 중이라 개별적으로 조언 부탁드려도 되나요? 네, 제 도움 좀 받으십시오. 제가 대신해주고 이렇지는 않고요. 근데 애들이 산출물 하라 그러면 엉뚱한 분야를 파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석사, 박사 과정할 때 지도 교수님이 하는 게 논문을 대신 써주고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오면은 선생님 이 분야 연구하려고 해요. 근데 자네 그 분야는 연구 성과가 잘 나오기가 어려워. 아니면은 적절하지 않아. 이 분야를 연구해 보시게. 막 연구해서 오면은 이런데 지금 어떤 길로 연구 방향을 잡을까요? 이쪽을 한번 잡아보시게. 뭐 이렇게 해주는 게 지도 교수가 하는 역할이잖아요. 그것까지는 제가 도와드려요. 참고로 제가 도와준 애들이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 교육청 연구위원이 선발해서 할 때 성남시 교육청 금상은상 산출물 대회에서 하고 나중에는 도대회 전국대회까지 올라간 경우도 심심찮게 있습니다. 제가 잘 도와줘요. 네. 네, 내일 아이편으로 잠시 도움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대환영합니다. 언제든지 하십시오. 음, 네, 다른 질문 없으세요? 네, 시간이 많이 돼서 아마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질문 다 못하신 거 나중에 생각나시면 개별적으로 연락하셔도 됩니다. 재원생 아니라도 환영하니까 하십시오. 제가 지금 이 간담회를 한 거는 여러분이 진짜 궁금해 하시는 거 알고 싶어서 한 게 있어요. 그래서 뒤늦게라도 궁금한 거 여쭤보십시오. 제가 대환영합니다. 제 시간 뺀다고 배제해 주지 마시고 언제든 요청하십시오. 제가 그래서 편한 시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